그 남자의 목소리가 기내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 이 비행기는 이제 우리 거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무언가를 높이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순간 제일 먼저 죽는 건 너희들이야. 아이 울음, 숨을 삼키는 소리, 눌러 씹어 삼킨 비명이 기내한 공기 위에 얇게 깔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참 기막힌 날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작고 왜소한 몸을 가진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 박봉이라고 합니다. 저를 멀리서 보면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키 작고 어깨도 좁고 시장 장바구니 하나 들고 골목길 걸어 다닐 것 같은 동네 할머니, 사람들은 늘 그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 작은 할머니가 뭘 하겠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동네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호신술도 배우고 몸 쓰는 법도 배우고 사람 몸이 어느 각도에서 가장 약해지는지도 조금씩 익혔습니다. 어린 여자애가 그걸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사람들은 웃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한 번쯤 필요할지도 모르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민통선 수색이 저의 주 업무였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무술교관으로 군 생활을 마쳤죠. 그날 저는 등산복 차림으로 남편의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늘 위 비행기 안에서 테러범들과 마주하게 되었죠.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 한 줄 위에 제가 복 하나씩을 조용히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 사람 뒷모습만 보면서 살았는데 한 번쯤은 내가 나를 위해 걸어보면 안 되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외국에 있는 산 하나 갔다 오면 어떨까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저를 슬쩍 보았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말고 외국산? 네. 평생 가게랑 집만 오가다가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요. 한 번쯤은 큰 산을 나 혼자라도 걸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남편은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외국산이야. 동네 뒷산이나 다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거죠. 지금 아니면 언제 또 가겠어요? 며칠 뒤 남편이 조용히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가 모아둔 돈, 비행기 값이랑 숙소비 대충 나오겠지. 사실 나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제대하면서 받은 돈은 동료의 권유로 신생 벤처회사에 투자했고 틈틈이 돈이 모일 때마다 서울 근교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죠. 당신은요? 나는 한국 지켜야지. 가게도 정리할 게 있고. 그러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당신 평생 내 뒷바라지만 했으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가서 마음껏 보고 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길을 걸어보자. 그렇게 저는 혼자 외국 산행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남았고 저는 멀리 떨어진 산을 향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낯선 공기 냄새, 익숙하지 않은 언어, 처음 보는 표정들 속에서 저는 배낭을 메고 산 입구에 섰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차갑고 숨 냄새는 한국과 조금 달랐습니다. 여보, 나 다녀갈게요. 이름 없는 길에 발을 올려놓으며 속으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길 초입에서는 휴대폰이 잘 터졌습니다. 빌더스빌역에서 슈니케 플라테까지 빨간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나무 의자에 앉아 느릿느릿 올랐습니다. 에델바이스, 관암풀, 알제로핀 등등
꽃들과 함께 인터라켄의 청명한 풍경이 바람 속에 펼쳐졌습니다. 아이들 단톡방에서 엄마 사진 보내요. 메시지가 올라왔고 남편은 천천히 올라가라는 짧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웃으며 답장을 보내려는데 조금 더 올라가자 화면 상단의 안테나가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 서비스. 화면에 그 글자가 뜨는 걸 보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 산에서는 진짜 나 혼자구나. 휴대폰을 배낭안 깊숙이 넣고 다시 한 발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차올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평생 남편, 아이들, 가게, 건물만 보고 살다가 늦게나마 내 발로 나 혼자 걸어보는 산길이네. 돌길을 밟을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 싸던 손, 손님들 돈 계산하던 손, 남편과 싸우고 그래도 밥은 차려냈던 손. 그 손으로 지금은 스틱을 잡고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봉이야, 이것도 잘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제 선택이 남편의 마지막과 겹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힘이 붙였습니다. 현지 안내지도에는 중턱에 작은 휴게소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힘을 내보자. 그렇게 스스로와 약속하고 버티며 올라갔습니다. 허벅지가 타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발은 조금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 말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구나. 마지막 경사 하나를 넘자 나무로 된 작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산중턱 휴게소. 저는 거의 주저앉듯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등산객 몇 명이 조용히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찬 공기인데 안은 사람 숨과 난로 연로 포근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라면 냄새가 라운지를 달궜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컵 신라면 하나 주세요. 겨우 그 말만 하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가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김이 오르는 따끈한 라면이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건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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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알림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서비스 없음이라 뜨던 화면에 갑자기 신호 막대기가 꽉 찼습니다. 부재중 전화 메시지, 카톡 알림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 이름, 형제들 이름, 가족 단톡방, 그리고 처음 보는 번호까지 부재중 전화 10여 통, 카톡 미리 보기에는 이런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형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모, 큰일 났어요. 빨리 연락 좀 주세요. 심장이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바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언니, 통화돼? 목소리는 이미 울다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산이에요. 외국 산중턱 휴게소. 무슨 일이에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오빠가 교통사고가 났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한 문장이 천천히 그러나 너무 또렷하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살리지 못했대. 오빠 돌아가셨어.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졌습니다. 휴게소 안의 웃음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 그 모든 것이 물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 멀쩡했잖아. 제가 겨우 그 말을 꺼내자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인지부터 말해. 한국 언제 들어올 수 있어? 애들도 지금 내려오는 중이야. 한국, 그 단어가 돌덩이처럼
가슴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 급한 표시, 빨리 연락주세요라는 글자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달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휴게소 바깥 창문에는 눈인지 비인지 모를 것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고, 등산객들은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모든 풍경이 어둡게 꺼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계속 흘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상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산을 안 올라왔으면 그 사람, 그날 그 시간 차를 안 탔을까? 물론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사람 마음은 언제나 쓸데없는 가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때 휴게소 직원이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왔지만 손은 찻잔을 꼭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2시간만 내려가시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곧장 취리로 내려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래, 울든 미워하든 후회하든 어떻게든 내려가야 한다. 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배낭을 다시 메고 문 앞에 섰습니다. 조금 전보다 문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눈가를 때렸습니다. 그래, 봉이야. 지금은 울려고 온 게 아니고 내려가러 온 거다. 한 발씩 반쯤 저려있는 다리를 옮기며 돌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끝에 도시가 있고 공항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번잡한 도로, 쏟아지는 자동차 불빛 사이에서 저는 등산복 차림 그대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 지금 탈 수 있는 거 뭐든 주세요. 창구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은 제일 뒷좌석으로 하나 있긴 한데요. 괜찮아요. 일단 가야 합니다. 제 말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직원 눈빛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가장 빠른 걸로 수속 도와드릴게요.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언제 도착해? 형수님, 빈소 정리하려면 언제쯤? 저는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가는 중, 조금만 기다려라. 게이트 앞 의자에 앉으니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숨마저 가슴 어딘가에 걸려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국 전날 밤 남편이 제 어깨를 어설프게 주물러주며 했던 말.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나 벌써 망했을 거야. 그 말이 왜 그날따라 그렇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들을게요. 당신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해요. 그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이 여행을 안 왔으면 어땠을까? 그냥 집에 있었으면 그 사람 그 시간에 밖에 안 나갔을까? 끝도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져보아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또르륵, 또르륵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등산 가방 하나를 메고 천천히 줄에 섰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슴이 더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 나는 남편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래, 봉이야, 울 건 나중에 울자. 지금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게 먼저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비행기는 어느 정도 고도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이 회색 천처럼 깔려 있었고 기내 조명은 조금 낮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잠이 들었고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메뉴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 습관처럼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의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의 팔걸이 위에 올려진 손이 이상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손등의 힘줄, 손가락 관절, 손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선, 그냥 여행 온 사람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옆자리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도 눈에 걸렸습니다. 단어도 없는 대화, 짧고 일정한 리듬의 시선.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커피나 차 필요하신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커피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말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입만 겨우 움직여 노 땡큐라고 말하곤 곧바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옆 사람도 비슷한 타이밍에 다리를 끌어당기며 무릎 사이의 작은 가방을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본 몸이다. 가게에서 돈 때문에 싸우던 사람들, 뒷골목에서 뛰어다니던 사람들, 젊었을 때 야전에서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평생 쌓인 촉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니다. 이상하면 한 번쯤 알려는 봐야지. 남편 생각이 스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끝까지 하려고만 해? 좀 쉬면서 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돌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나다운 선택은 아니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표정은 그냥 몸 한번 펴려는 사람처럼 평범하게 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이 잔뜩 내려앉은 작은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봉이야. 한 번만 더 내 촉을 믿어보자. 물로 얼굴을 살짝 적시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침 승무원 한 명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기분 탓이면 참 좋겠는데요. 앞쪽에 검은 모자 쓰신 분들 있죠? 둘, 아니 셋 정도. 승무원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짧고 또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손 쓰는 법, 시계 보는 습관, 승무원이 다가왔을 때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 훈련된 사람들 같아요. 근데 군인들이라기보단 뭔가 감추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웃음을 유지하던 승무원의 입꼬리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이 비행기 회사에서 주의하라는 공지가 오긴 했어요. 테러 단체 관련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세게 뛰었습니다. 그래, 내 촉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었구나.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좋아, 이 비행기 안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승무원 몇 명하고 나뿐이네. 저는 승무원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겁먹지 말아요. 나도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볼게요. 승무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께서요? 몸은 좀 낡았어도 아직 완전히 폐기 처분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잠시 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쪽 통로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 버럭 질러대는 목소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 이 비행기는 이제 우리 거다. 그리고 손에 든 무언가를 치켜들며 다시 내지른 말. 소리 지르는 순간 제일 먼저 죽는 건 너희들이야. 기내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비행기 안 공기는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앞쪽 통로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 검은 모자, 손에 들린 금속 물건, 그리고 그 주변을 향해 퍼져나가는 공포. 아이 우는 소리, 억지로 입을 막는 소리,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들이 기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그 남자는 계속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특히 승무원들,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쏠 거야. 뒤쪽에서도 의자가 밀리고 다른 남자 둘이 각각 통로 쪽으로 나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한 명, 뒤에 최소 2명. 제가 봤을 때 최소 3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령한다. 이 비행기는 지금부터 우리 통제하에 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머리로는 알 수 있었지만 가슴은 그저 세게 뛰기만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떡하죠? 저는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숨부터 쉬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남자의 발, 어깨, 손의 위치, 뒤에 있는 남자들의 거리, 비상구와 승무원의 위치, 젊었을 때 체육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습관 같은 관찰이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앞쪽 남자의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중심은 왼발에 실려 있었고 오른발은 언제든지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왼발의 중심, 오른발이 공격발이겠구나.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멀리서 봐도 사람들이 겁먹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진짜 총인지 모조품인지는 이 거리에서 단번에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사람들 눈에는 지금 이게 죽음으로 보이겠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나이에 괜히 나섰다가 먼저 다칠 수도 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움직이면 어쩌려고. 남편 생각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끝까지 하려고만 해? 좀 쉬면서 해도 되잖아. 그래, 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말이 속에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데려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눈 감고만 앉아있기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깝지 않나? 그때 비행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난기류를 만난 듯 기체가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고 사람들이 일제히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앞에 있던 남자의 무릎이 아주 살짝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이 실려있던 왼발에서 순간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이냐 아니냐 머릿속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제 안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답이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범하게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바로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조금 세우고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일어나는 척하면서 천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마치 몸이 저려서 한번 일어났다 앉으려는 사람처럼. 옆자리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괜찮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통로 쪽으로 몸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비행기가 한 번 더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에 맞춰 제가 먼저 살짝 중심을 잃는 척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을 빌려 앞쪽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몸은 넘어지는 척, 손은 목표를 향해. 그 남자의 손목을 잡는 데에는 순간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목뼈가 어느 방향으로 꺾이면 약한지, 어느 각도로 돌아가면 힘이 빠지는지 젊었을 때 수없이 반복했던 기억이 손끝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아, 뭐야? 남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손목이 제 쪽으로 꺾이면서 몸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통로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옆으로 틀어 좌석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사람 몸이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은 의외로 한정적입니다. 중심을 잃은 그는 옆 좌석 팔걸이에 몸을 세게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꽈다앙 기내에서 작지 않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넘어진 남자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에이, 나이 들어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그의 팔을 좌석 아래로 꺾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또 다른 남자가 통로 쪽으로 몸을 던지듯 달려왔습니다. 발소리가 무겁고 빨랐습니다. 두 발로 통로 카펫을 강하게 찍어가며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각도, 팔 움직임을 보니 목을 잡으려는 동작이었습니다. 목이냐 명치냐?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몸을 반쯤 틀어 그의 손이 목에 닿기 전에 왼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짧게, 빠르게 그의 명치 쪽으로 찔렀습니다. 으윽! 짧은 신음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지점 그 순간 사람 몸은 잠깐 멈춥니다. 저는 그 틈에 발을 걸었습니다. 그의 발목 뒤쪽을 발로 툭 치듯 밀어 좌석 쪽으로 몸을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꽈당. 이번에는 의자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기내 곳곳에서 들숨과 날숨이 뒤섞인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지금 뭐야? 문제는 세 번째였습니다. 제일 뒤쪽 평소에 말이 없던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예 몸 전체를 던져 내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전혀 멈출 생각이 없는 몸. 할머니, 어디선가 누군가 외쳤습니다. 몸을 돌리려는데 그 순간 허리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래된 관절과 근육이 한꺼번에 항의하는 느낌. 아! 짧은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시야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통로와 좌석 사이의 좁은 틈에 무릎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푸른 카펫이 눈앞 가까이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좀 나댔나 보다. 허리에서 치고 올라오는 통증이 숨을 막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내 허리에 찜질팩을 올려주던 손. 당신은 왜 그렇게 몸을 혹사해 좀 덜해도 되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오늘만은 좀 봐줘요. 이건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제가 바닥에 반쯤 엎어진 상태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제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몸. 방금 전까지 의자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휴지를 건네주던 젊은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 아이들도 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중년 남자 하나가 허리띠를 풀어들고 넘어진 남자의 팔을 좌석 등받이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사람부터 못 움직이게 합시다.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 끈 같은 거 없어요? 수갑이라도. 승무원은 여전히 두려운 눈이었지만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캐비넷을 열어 비상용 케이블 타이와 간단한 구속 장비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이걸로. 그녀가 내미는 것을 중년 남자가 받아 넘어진 남자들의 손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전방에서 추가로 움직이던 다른 남자도 근처 앉아있던 승객 두세 명이 달려들어 의자와 팔걸이에 눌러붙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붙잡아요. 이제는 놓치면 안 돼요. 저는 한쪽 무릎을 짚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허리가 아파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드디어 일어났네. 용기라는 건 처음 꺼낸 사람만 죽을 만큼 힘듭니다. 누군가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 사람은 조금 덜 힘들고 그 다음 사람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됩니다. 승무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된 거죠. 허리를 한번 쭉 펴며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좀 지나면 파스 냄새만 진동 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주변에서 짧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웃을 거리를 찾습니다. 그 웃음이 공포를 조금씩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현재 기내 상황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 중입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비행기는 조금씩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먼저 작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까만 바다 같은 밤하래 점처럼 박힌 불빛들. 땅이 있구나. 별것 아닌 사실이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고맙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묵주를 쥐고 기도했고, 어떤 이는 휴대폰 메모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내가 당신에게 가기 전에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죠? 비행기는 크게 한번 흔들리더니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쿵! 바퀴가 땅에 닿는 소리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기내 곳곳에서 울음과 웃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누군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살았다.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밖에는 이미 경찰과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들이 활주로를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묶인 채 넘어진 남자들은 곧 공항 요원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씩 천천히 밖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허리를 부여잡고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다치셨어요? 많이는요, 이 정도면 할인받은 거죠. 대답하니 주변에서 다시 한번 웃음이 났습니다. 조금 뒤 어린 경찰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까 앞에서 먼저 움직이신 분이 어르신이시라면서요. 그런가 보죠, 뭐.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쉽게 못하는 일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 한 발만 내디딘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뛰어준 거고요. 그 말을 하면서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아직 완전히 끝난 몸은 아니구나. 잠깐의 조사와 정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 남편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창 안으로 별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산 중턱에서 울던 사람도 비행기 안에서 몸을 던진 사람도 모두 같이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조금 늦게 가도 돼요? 대신 사람들 좀 살려놓고 갈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기 냄새가 다시 익숙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흰 국화와 검은 양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남편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어디로 시선을 둘지 모르는 쑥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먼데 가 있어요? 저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뒤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긴 살아야지. 우리가 아빠 목까지 살아야지.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미안해, 나 혼자 산에 가 있었던 거 조금 미안해.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이상한 하루를 보냈어요. 하늘 위 비행기 안에서 또 다른 죽음이 들어오려고 하길래 잠깐 문을 막았어요. 당신 없이 사는 세상이 너무 허무해서 그냥 한번 몸을 던져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영정 속 남편이 살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원래 그랬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비로소 모든 통증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몸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에는 작은 기둥 하나가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남편도 떠났고 아이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냥 남은 날 대충 보내다 가자.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의 일이 그 말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다.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버텨본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맞아본 만큼 피하는 법도 알고 넘어져 본 만큼 일어나는 법도 알고 잃어본 만큼 지키는 법도 압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간 세월이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의 목숨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조용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해오셨을 겁니다. 아이를 키워냈거나 가정을 지켜냈거나 어떤 밤에는 혼자 울어가며 내일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이 길다는 뜻이라는 거요. 그 시간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한번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비행기 아니든 가정이든 가게든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든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밤샘 간병 들어가기 전에 마음 다잡으려고 듣고 있어요. 손주들 다 재워놓고 조용히 혼자 듣는 중이에요. 그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도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기까지 박봉희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비행기 안에서 언젠가 한 번쯤은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